자, 안녕. 바이칼틸 지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여기에 바이칼틸이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새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일단 시작과 끝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의미가 있고 또 도전과 희망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주인공한테 나타나는 그런 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화 말해주세요. 어, 일단 그 바이칼틸이라는 새가 초반부에 주인공이 어,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되게 곤란한 상황일 때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해질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칼틸은 주인공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신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잘 여기서 만났으니까 또 다시 한번 그 주인공의 마음이 또 대변하여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은우님 말해주세요. 저는 이 새가 초반부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 새라는 존재가 이 책의 약간 주요의 그런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어, 새가 그 뭐래, 그 새가 약간 여기 주인공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는 뭐라고 표현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이 바이칼틸이라는 새는 이 책의 주인공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여기서 보면 뭐 까레아라고 불리는 아 러시아에 가 있는 이주에 가 있는 그 한인들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틸칼이 러시아에 살지만 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창오리 뭐 우리나라에 왔다 한반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러시아의 이주민들이 원래는 한반도에 살다가 러시아에 왔다가 다시 이제 이 주인공 같은 경우 한반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닌가. 또 특히 초반에 등장했던 그 다친 새 같은 경우에 그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바티칼 새가 가족들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들, 또 남쪽까지 무사히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다시 가족들과 만나고 자기 자신이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 쓰여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 책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몰래 돌인가 어쨌든 거기에 일본에 대한 욕을 이렇게 써놓는 그런 거를 이 주인공이 했는데 자신이라면 겁을 먹고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했을까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했을 것 같은 게 약간 사춘기에 들어서 가지고 약간 좀 더 튀는 걸 좋아하고 반항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은 약간 그런 규칙과 억압을 없애고 약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주인공이라면은 재밌게 밤마다 가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은우 말해주세요. 저는 말로는 맨날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막상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사람이 겁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동아님 말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일본에 대해서 되게 악한 감정을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제 성격이 살짝 그 기분 나쁜 그게 있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감정이 좀 되게 격해졌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예 돌에다가 글을 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렇게 돌로 긁어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아예 진짜 글씨를 썼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안 쓸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익명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동화가 이렇게 쓰지 않을까? 동화가 안 썼음이라고 쓰지 않을까? 그럴 자, 수도. 자, 저는 사실은 짐작이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겁이 되게 많아서 보통 그 뭐를 잘 못하는데, 근데 또 가끔 보면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치고는 뜻밖의 이렇게 그 뭐 저항 뭐 이런 걸 또 열심히 하는 또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때 겁이 많고 어느 때 저항을 하는지가 저 자신으로도 좀 이렇게 보면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뭐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하는 쪽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동화의 방식은 별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새기는 그 노력과 정성으로 오히려 동화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항하는 게 낫지. 그 돌에 새기는 그 노력과 정성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에게 누군가 저항하고 있다, 누군가 나서고 있다는 걸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낙서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건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 효과와 그 다음에 드리는 노력 또 그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아. 네. 먼저 저는 그 털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털보는 주인공을 도와주면서 되게 선한 이미지로 나와서 베일에 감싸진 독립운동가이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보니까 배신자라고 나오면서 점점 나쁜 인물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그게 과연 털보가 주인공의 생명도 구했고 또 독립운동도 한 건 사실이지만 일본한테 배신을 했다고 해서 과연 털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털보는 일본의 일본한 살짝 그 일본 편으로 갔지만 주인공을 도와줬으니까 착한 인물인지 아니면 나쁜 인물인지 뭔가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같이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도 선한 인물인 것 같다고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실험실에서 주인공을 몰래 빼주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도와준 게 더 많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영향력이 있는 그나마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큐브 같이 보면은 한쪽 면은 잘 안 맞춰져 있을 수 있고 어떤 면 잘 맞춰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서로 다 다른데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그런 배신자라는 게 저는 너무 싫고 저는 의리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도움을 준 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 배신자의 그런 걸 한 건 있지만 물론 도와주기도 했는데 사람이 그 배신자가 됐다가 갑자기 도와주면 뭔가 또
이상하잖아요. 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렇게 두 가지 인격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의리 없게 행동하는 거는 저는 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우의 말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화가 아니라 동화와 소설의 가장 커다란 차이를 동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평면적 인물인데 비해서 소설은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의 차이가 동화 같은 경우 이른바 선악 구도가 분명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이 분명한 데 비해서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들은 그 인물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착하다 나쁘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그러한 그 부분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털보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자식을 끔찍히 아끼는 자기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그런 캐릭터라는 부분들이 가장 그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신념이나 뭐 이렇게 민족 이런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아들에게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의 행동을 그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그러면 착한 일도 하지 않았냐, 이 주인공을 도와주지 않았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 따르면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을 순수하게 도와준 게 아니라 주인공을 미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도와줌으로써 그 주인공의 가족, 특히 그 할아버지를 잡기 위해서 이 아이를 그쪽에 보내고 미끼로 삼았다라는 식으로 책 뒷부분에는 그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까 뭐 주인공을 도와줬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판단의 근거는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아까 말했듯이 가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그걸로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주인공이 초반부에서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보아서 저는 그게 살짝 세옹지마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지금 이 삶처럼 혹시 자신의 삶에서도 세옹지마를 겪은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네. 지우야 물어봐야지 동아한테. 뭘요? 어? 물어볼 거 있잖아 너 빨리. 네? 뭐 세웅지마가 뭐죠? 그렇지 물어봐야지. 세옹지마는 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것으로 나중에 그 복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그 예를 들자면 한 노인의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어떤 말을 그 부상으로 줘서 그 말을 받아서 복이 온 거고 또 그 말이 도망가서 안 좋은 일을 당했지만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와서 복이 왔고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안 좋은 일 다음에는 복이 온다 이런 느낌의 힘든 만큼 복이 온다 이런 느낌의 사라서 겁니다. 은우야 지우가 물어봐줘서 고맙지. 네,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자, 세옹지마에 대해서 지금 동화가 설명을 했는데 원래 그게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 중국의 그 고사성어인데 뭐 예를 들면 그 말이 키우던 말이 그냥 어느 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하냐고 참 안 됐다고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 좀 지켜봐야지 했는데 그 집 나간 말이
다른 말들을 끌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 그 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아주 땡 잡았다고 아주 복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 노인은 또 아유 인생 뭐 또 더 지나봐야 알죠 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뭐야 장애인이 된 거지 지체 장애인이 다리를 완전 다쳐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저 말이 요망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또 이렇게 걱정하니까 또 뭐 인생이라는 게 또 뭐 이럴 수도 있죠 또 지켜봐야지 했는데 전쟁이 났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군대로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지 않는 거야. 그 다른 아들들은 다 가서 전쟁터 나가서 죽은 건데 이 아들은 그냥 살아 있는 거지. 이처럼 인간의 일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이었는데 그 좋은 일이 오히려 나쁜 일로 바뀌어버리고 또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이 좋은 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 전화위복은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뀐다 할 때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옹지만은 약간 그거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서 인생은 좀 알 수 없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엎치락덮치락 해가지고 때로는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일로 되기도 하고 또 불행한 일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화가 얘기한 거나 쌤이 얘기한 거나 거의 순서만 바뀌었을 때 거의 같은 얘기인 거고 그래서 동화의 질문은 그래서 지우와 은우가 13년 14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세옹지마 야 인생이 그러네 참 인생 알 수 없네 라고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동화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맞지 동화야? 네, 네. 진행해. 그래서 저는 살짝 소박하게 예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숙제를 안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딱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안 하신 그런 뭔가 되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게 있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희 학교가 지금 배구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격을 했는데 그게 인인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저공 아웃이다. 우리한테 점수를 달라 심판한테 했더니 심판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아웃인가 하는데 인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심판이 그거 인이라고 한 다음 점수를 주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번에 학교에 우산을 비 올 때 들고 갔는데 그때 깜빡하고 우산을 두고 왔는데 저희 학교가 5층까지 있어서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냥 모자 쓰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에 아침에는 쨍쨍하길래 그냥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오후 되니까 비가 와서 그 우산 저번에 놓고 갔던 우산 쓰고 집에 왔어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세옹지마에 맞는 얘기인가를 따져보느라고 정작 내가 인생에서 세옹지마를 뭘 겪었나 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세옹지마를 얘기하면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세옹지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무척이나 저희 집사람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대학 3학년이었고 아내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그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었고 저는 막 노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커플이다. 집사람을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둘이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또 살 수 없어서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인생이 좀 이상하게 살았을 텐데 그나마 아내의 잔소리와 컨트롤 덕분에 그냥 또 그럭저럭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 아닌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아내를 잘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이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생의 세옹지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결혼할 때 우리 그 약속이 뭐였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가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가 약속이었는데 집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집사람의 인생관은 비관적인 인생관이어서 인생은 고다. 우리 부처님이 일찍이 깨달았듯이 인생은 고통스러운 고인데 자기 하나 고통스러우면 됐지 자식한테까지 그 고달픈 인생을 물려주는 것은 그건 죄악이다. 그래서 애를 안 낳겠다라는 게 우리 집사람의 생각이었고 선생님의 생각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책임져서 먹여 살려야 될 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 과연 내가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책임감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냥 난 내 하고 싶은 일 하면 살 거다. 그러니까 난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합의가 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아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근데 생긴 아이를 뭐 당연히 그 신이 하나님이 저기 하신 거니까 당연히 애를 낳은 거지. 근데 낳아서 이제 그 애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둘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막.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아서 기르니까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근데 또 가끔 그 아이 때문에 또 속상한 거 걱정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옹지마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까 동아가 그 얘기했던 뭐 숙제 안 했는데 검사를 안 하더라. 그런 건 셀리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해리의 법칙, 셀리의 법칙 해가지고 해리의 법칙은 자기가 뭐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는 택시가 막 많이 서 있는데 내가 막상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가 한 대도 안 잡히는 재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해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가 셀리의 법칙. 아까 뭐 숙제 안 해간 날은 검사 안 하고 숙제 해간 날은 막 선생님 검사해갖고 안 해오는데 엄청 벌점 주고 혼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세옹지마가 되려면 그래서 동아가 숙제 검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나 잘 됐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숙제한 부분에서 시험이 나는 바람에 막 시험을 망치게 됐다.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결국 좋은 일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스토리여야 세옹지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쌤 얘기 이해가 가? 아까 지우도 마찬가지야. 그 이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너가 거짓말했다고 해갖고 막 친구들이 너를 막 왕따 시키고 막 얻어 터지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렇게 돼버려야 그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세옹지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국 그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해야 그래야 세옹지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화 진행. 아까 그 셀리의 법칙이랑 해리의 법칙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들었는데 그 머피의 법칙은 그러면 참 무슨 머피의 법칙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머피의 법칙하고 셀리 법칙입니다. 셀리가 해리를 만났을 때 영화 때문에 선생님 좀 착각했어. 머피의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이 재수 없는 일. 그 반대말이 재수 좋은 사람이 셀리 법칙. 그래. 선생님이 그 거짓 얘기를 거짓 정보를 전할 뻔했네. 잘 지적했습니다. 승현이 어서 오고. 자, 저는 동화 진행하십시오. 저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은우하고 승현이 진행하겠습니다. 은우. 먼저 이 책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도 일제강점기 그런 시대 같은 그런 시절에 관심이 많은데 이 책에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고 다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먼저 저는 어, 약간 일제강점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털보도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뭐 독립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 시대를 바탕으로 하는 게 조금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다음 지은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 예전 지금은 이제 요즘 케이팝 관심이 너무 커가지고 역사책은 잘 안 읽지만 저도 한때는 은은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거를 다시 알려줬는데 저도 저희 나라가 예전에 힘이 약했던 거 그리고 일제한테 침략했던 게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처럼.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아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뭔가 그냥 조선 근대사 막 이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되게 자세히 풀어 쓰면서 조선 옛날에 그 근대 시기에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잘 풀어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요. 일단 그 실험실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어디서 봤는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그 총을 쏴가지고 무슨 그런 실험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더 와, 뭔가 좀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살짝 끝에 일제감정의 끝부분이라서 그 독립을 이렇게 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되게 일제감정기를 잘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도 잘 풀어나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그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일제강점기 때 소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랑 구분이 안 된다고 이제 그 끌고 간 거를 이제 저는 새롭게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에서 저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긴 한데 이렇게 그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았고 저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근대를 뭐냐 그래도 근대화. 우리나라의 음.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 의견은 어떻게 네. 되나요? 제 의견 말하기 전에 또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면 아까 지우가 발언하는 도중에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저희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겸손하게 지우가 겸손한 사람이라서 자신을 낮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괜찮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가족은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딱 하나 불가능한 게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라는 그 격이 있기 때문에 그 격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나라 대신에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 앞으로 어디 지우가 나가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라는 표현으로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것들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승현이가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서 그 일제 침략기 덕분에 어쨌든 일제 침략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선생님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누구 때문에 울리는지 몰라갖고 선생님이 마이크를 일단 다 껐습니다. 이따가 발표할 때 마이크를 켜십시오. 그 그런데 그 승현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것들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식민지 역사관이라고 해서 식민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즉 일본의 주장이 그거라는 거지. 야, 너희들 조선이 근대화가 떨어졌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철도도 놔주고 공장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너네들이 그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 오히려 고마워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와 주장을 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본 너희들이 침략하지 않았어도 우리 조선이 얼마든지 개화하고 능동적으로 해서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 거다. 너희 덕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과 너희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우리 조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도도 깔았던 거고 공장도 건설해서 우리를 수탈하려고 너희들이 그걸 한 거지. 우리 좋으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마치 우리 좋으라고 해서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의 지점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승현이가 그 부분들도 함께 한번 그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승현이는 뭐 일제 침략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승현이가 그렇게 평가한다라면 뭐 그건 승현이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받아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올바른 건가 아니면 다른 주장들은 또 뭐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승현이가 혹시 다른 주장이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승현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은우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선생님이 이 안녕 바이칼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자고 그러면서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그 뭐야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라는 쪽의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노제팬 운동 뭐 이런 거 할 때도 선생님은 노제팬 운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호응하지 않았던 그런 쪽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선생님 이러면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몰매 맞을 그럴 발언들인데 선생님 생각에 일본의 그 제국주의 세력들 그리고 일본의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이고 일본에도 그 평화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일본과 한국은 이웃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해서 서로 이렇게 그 교류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침략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에 맞서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는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기본 전제는 일본 사람들이 과거 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잘 살자는 것들을 전제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일본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면 일본을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때 일본이 전체가 그럴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녕 바이칼길이라는 이 책이 자칫 잘못하면 바로 그런 민족주의 그다음에 이 나쁜 일본 놈들 내가 이놈들 내가 꼭 복수하겠다 뭐 이런 그 원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쌤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책들은 대부분 우리 조선 내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은 어떤 관점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일제 침략기 당시에 그 러시아에가 있었던 그 까레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그 시야를 좀 이렇게 넓힌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좀 이렇게 읽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 승현이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는 그 스탈린 시대의 이른바 강제 이주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 당시 일본과 뭐 그 뭐야 러시아가 그 소련이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잘 구별이 안 돼서 뭐 그래서 그렇게 보낸 거다라는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축소돼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그 관점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원인이 있었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서 여기는 너무 이렇게 그 단순하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인공 설희가 일제강점기 일제 탄압으로 7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그 연해주로 건너가서 지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약간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때 당시에 설희가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눈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은 설희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먼저 동아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도 그래도 서리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왠지 일본 군인이나 뭐 일본 사람들은 다 잡으려고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도 잡으려고 이제 그거는 그 전이긴 그 후긴 하지만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언제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거는 도망을 저도 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서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마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여기 나오는 그 어,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눈칼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떠났다가 다시 어디로 떠났다면 그건 저는 이제 어차피 개인의 자유니까 저는 그냥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 친구 봤을 때, 왜 독립운동을 안 하고 왜 떠나지? 뭐, 저 같으면은 남아서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그랬는데, 저는 이 친구의 마음도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일단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고, 어, 이럴 때는 사실 가족도 많고 동생도 많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조금 더 자신한테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라면 독립운동을 선택했겠지만, 이 친구의 입장도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은우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자체가 이 주인공이 5살인가 6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애가 지가 떠난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가니까 간 건데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뭐야 여기는 주인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은우야? 질문이? 그 할아버지가 그 설희를 보냈잖아요, 타국으로. 음.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설희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네.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일제 침략기 당시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난민이 오늘날로 치면 난민이에요, 난민.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난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으로 건너간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이 책에 나왔던 연해주 지역 러시아 쪽으로 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간 이유는 커다랗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일제 침략기에서 일본에게 우리가 많은 걸 빼앗기다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만주나 연해저에 가면 이른바 미개척지, 그러니까 빈 땅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농사짓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라는 것들이 퍼져서 여기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 탄압당하고 더러운 걸 보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 새로운 땅, 이런 만주나 연해주에 가가지고 그곳을 개간해서 개척해서 거기서 새 삶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 어떤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처음엔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일제 그 탄압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더 이상 그 일제 경찰의 그 힘이 미치는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경찰의 힘이 그나마 미치지 않는 바로 만주나 연해주 같은 곳으로 이주해 가서 독립운동을 지속하겠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떠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서린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면 두 번째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 남아서 계속 싸운다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일들, 바로 그 일본에 체포되고 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때로는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그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라면 뭐 이 가족의 선택은 어떤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네, 저 질문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현이. 이거를 제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제 독도에 가잖아요. 마지막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물어보고는 싶은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저는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일단 저는 독도 독도를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제 하면서 일본인들 몰아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저는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먼저 그 은우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독도에 갔잖아요. 그 음. 후에 거기 독도에도 일본군도 있을 것이고 저희 한국인들도 있을 것인데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본군이 뭐라 해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음, 그 이후에는 여러분 말처럼 일본 사람들이랑 약간 다투면서도 이제 그냥 나중에는 동생도 찾고 아버지도 만나고 해서 그곳에서 조금 더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이 주인공이 일단 그 일본한테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뭐 나중에 위안부 같은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독도 같은 것도 지키자라고 제일 먼저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선배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는 이 저자가 그 사실은 뭐 이 그 가족이 울릉도 사람일 이유가 없는 거지.
없는 거고 뭐 서울 사람이어도 되는 거고 뭐 다 강원도 사람이어도 되는 건데 왜 울릉도로 설정을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독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울릉도 주민이다라는 식의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 있던 그 일본 사람들을 몰아내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쟁취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현재의 문제, 현재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이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의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저자의 마음을 이런 스토리에 담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의아한 부분들은 독도가 이렇게 물론 못 가봤는데 독도를 정말 가려고 울릉도까지 갔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 배를 타기로 했는데 첫 번째 배는 출발했는데 내가 탈 배의 시간에 풍랑주의보가 내려가고 결국 내가 탈 배는 못 가는 바람에 독도를 앞에 두고 못 갔는데 어쨌든 갑자기 그때에서 일이 생각나서 분하네. 어쨌든 그래서 못 가봤는데 독도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뭐 물론 뭐 여기 독도 주민이 있고 독도 지금 현재 그 경비대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여기는 뭐 독도에 뭐 일본인들이 많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뭐 일본인들을 뭐라 했다고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게 팩트 설정인 건지 아니면 작가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써낸 건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히려 좀 이렇게 의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과 좀 다른 얘기인데 뭐 그런 그 작가의 의도가 좀 이렇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이 책의 스토리에는 결국은 그 남은 가족끼리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전국이라는 것들이 몹시 불안정해서 특히 그 이념 갈등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른바 공산주의 세력 쪽이라고 이렇게 오해받았다고 했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갈등이 너무 좌우 이념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서리대 가족이 결코 삶이 순탄치가 않았을 거다. 그 이후에 또 6.25 전쟁도 겪게 되고 뭐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참 그 세대가 너무 힘들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 세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일제 침략기 겪었지. 6.25 전쟁 겪었지.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한 그런 시대를 겪었을 거고 근데 아마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한 1980년대 이후에 좀 잘 사는 나라,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을 텐데 아마 또 그때는 이 분들이 아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그냥 그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뭐야 돌아가신 어떤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세대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연세가 60대 또는 70대 뭐 많으시면 60대 70대인데 그나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경제 부흥기에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보상받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세대들은 정말 고생만 하고 그 인생이 좀 이렇게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증을 저는 이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알아? 들어봤어? 로드무비 아는 사람? 지우가 아는 대로 지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해 줄까? 로드무비가 뭐야? 영화를 찍는다? 뭐라고? 길에서 영화. 영화를 찍는 어. 거. 길에서 영화를 찍는 거. 또 다른 사람. 로드무비. 영화 이름이에요? 영화 이름이 로드무비라고? 그건 아닌데. 자, 로드무비는 길에서 영화를 찍는다라기보다는 길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찍는다라고 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소를 뭐 해가면서 옮겨가면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흐름을 그 공간의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영화가 찍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로드무비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쌤이 안녕 바이칼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로드무비 얘기를 꺼냈을까? 다들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비슷해요. 뭐가? 이 주인공이 막 돌아다니는 게. 이 주인공이 막 돌아다니는 게 로드무비 형식. 그래서 이 책, 소설책이 바로 로드무비 형식,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 형식을 띈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어떤 그 여정, 여정을 함께 이게 따라가면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들이 이 책의 어떤 그런 중요한 형식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되는데, 자, 처음에 어디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어? 카자흐스탄인가요? 아닌가? 그 카자흐스탄으로 열차. 가지. 그 전에 어디서? 네, 연해주에 살다가 어디로?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있었던 일들이 역사 사건이 뭐야? 강제 이주. 강제 이주. 소련에 의해서 벌어졌던 강제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어디로 가? 카자흐스탄에서 그 러시아 하얼빈?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이 어디로 가? 하얼빈이요. 하얼빈으로 갑니다. 하얼빈은 여러분들이 되게 귀에 익을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안중근 이사요. 안중근 의사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가 바로 이 하얼빈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얼빈 내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 중에는 무슨 일이 나와? 역사 사건이. 아까 동화가 인상 깊게 봤다는 그 실험 747 부대의 생체 실험 이야기가 역사 사건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다시 어디로 가?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디? 함경, 함경북도 함양? 아니, 온송군. 온성군. 함경북도 온송군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 울릉도요. 울릉도로 바로 가? 아니요. 아닌가? 울진인가? 경상북도 울진.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 울릉도. 울릉도, 그리고 어디 가서 끝나? 독도요. 독도. 그럼 다시 울릉도 돌아가겠지. 물론 연해주 가기 전에 물론 어디에서? 울릉도에서 연해주로 뭐 한 거야? 이주에 갔겠지. 이러한 어떤 그 루트를 따라서 가게 되고 사건이 어떤 진행되기 때문에 로드무비 어떤 그런 형식을 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줌마가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그 꼬시는 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지? 함경북도 온성군인가? 맞아? 하얼빈인가? 하얼빈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아줌마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어떤 아줌마가 꼬시는 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아줌마가 꼬시는 얘기는 돈 많이 벌겠다 해주겠다고 해서 이 애가 솔깃해갖고 가려다가 안 가잖아. 그 아주머니 정체를 듣고, 그게 역사적 사건은 뭐야? 친일파? 동화 뭐라고? 위안부? 동화 그 마이크가 상태가 잘 안 좋네. 위안부 이야기도 위안부 얘기. 그래서 이 주인공이 위안부로 끌려가진 않지만 위안부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이른바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게 되는데, 일본군 성노예 어떤 그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고, 아까 울릉도 독도에서는 결국 아까 말했듯이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해서 이 책은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로드무비 장소를 바꿔가는 어떤 그런 형식을 택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런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쓰임 좀 아쉬운 것들이 지도를 좀 이렇게 보여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없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면 그 전에 잠깐만 오늘날은 연해주라는 명칭은 안 쓰는데 여기가 연해주야. 여기가 지금 우리 지금 지도 보이니? 네. 여기가 우리 북한인데 한국 남한이고 여기 북한인데 여기에서 이쪽이 우리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는 데가 있거든. 이쪽이 연해주를 얘기하고 원래 이거 옛날에는 그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그 청나라 말기에 이게 뺏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야. 소련 땅, 러시아 땅. 그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그 하얼빈 여기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뭐 북간도다, 서간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간도로 이주 갔다, 뭐 만주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간도는 이 정도를 얘기해. 함경북도와 접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해서 여기로 우리 그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이쪽 연해주 뭐 이렇게 북간도 서간도에서 국경 넘어서 이 근처에 주로 살았던 거야. 이 근처에서. 그래서 일본의 힘이 덜 미치는 이곳에 가서 이제 살고 가까웠던 그런 분들이고 지금도 이 단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북한과 연결된 어떤 중요한 곳인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이 아직도 이제 그 이른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 연해주 지금은 연해주에서 유명한 곳이 그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이야.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게 러시아야. 러시아가 지금은 러시아지만 원래 이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요즘 전쟁 유명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쪽에 뭐 이는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다 옛날에는 소련이야, 소련.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열 몇 개 나라로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런 나라 나눠지게 되는데 이 소련, 러시아의 꿈은 뭐냐면 부동항을 확보하는 거야. 부동항이 뭐야? 얼지 않는 항이에요. 그렇지, 얼지 않는 항구. 이게 러시아가 이게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얼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수출 수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선박에 의해서 되거든. 근데 겨울에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보통 한 11월 달부터 한 4월 정도까지 이게 교류를 못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 여기가 흑해인데 흑해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누구랑 붙어버리면 유럽과 붙어버리면 자기들이 러시아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를 사실은 포기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린 거야.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여기 바로 이 아까 보여줬던 이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가 역시 이제 이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쪽이 이제 연해주인 걸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이쪽에 이 모스크바 수도가 모스크바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여기가 제2의 도시인데 이쪽에 이렇게 주로 서쪽에 치우쳐서 개발이 됐던 거야.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사실은 러시아는 보면 대부분의 영토가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데 근데 자기들은 유럽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모스크바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수도고 중심지인데 이게 다 유럽 쪽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럽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카자흐스탄은 여기입니다.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은 그 조선인들이 여기 그 고려인들 보통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인들이 여기서 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사람들이 다 언제 아까 이 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연해주에서 여기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이칼틸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의문이 여기가 바이칼 호수거든. 여기가 이게 바이칼호야.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중간 정도 되는 데야. 근데 이 카자흐스탄에서 여기 바이칼을 이 근방이라고 했다? 그 선생님 이게 좀 이렇게 납득이 좀 잘 안 가. 이 애가 지금 카자흐스탄에 정말 간 건지 아니면 바이칼틸 뭐에서 바이칼 호 여기 근처인 건지 해서 이 분이 과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검증? 아무리 동하고 소설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사실관계에는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책에 따르면 여기서 출발해서 카자흐스탄 갔다가 다시 아까 말했던 여기 하얼빈시 여기로 왔다가 그다음에 온송군은 여기야. 함경북도 온송군은 여기 정도 되는 온송이 안 보이지 글씨가? 요즘 뭐 그 풍계리 뭐 이쪽 그 핵실험하겠다 하는 쪽이 다 이쪽인데 어쨌든 여기 있구나 온송군. 여기가 온송군이야. 여기가 온송군이어서 거의 이제 그 연해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여기서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아까 어디? 울진? 울진은 여기야. 경상북도 울진. 울진 여기고 울진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울릉도로. 그 울릉도에서 다시 어디로? 독도 어디 갔어? 이게 독도야? 이 지도 이상합니다. 독도를 죽도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식 명칭인데 죽도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구글 지도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울릉도에서 여기 독도 가게 되는 요 루트를 따라 가지고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정이 뭐 지도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일부러 요 지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런 그 로드무비 형식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여정들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보는 것들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서차를 전하는 아이라고 책 본 사람 있어? 서차를 전하는 아이. 스케줄 봤어? 지우도. 그 책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뭐야? 그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책도 이렇게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같은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쌤이 로드무비 얘기를 열심히 한 이유가 동아야 뭘 것 같아? 응? 지우야 뭘 것 같아? 로드무비 얘기를 열심히 한 이유가 바로 다음 주 글쓰기 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글쓰기 과제의 미션은 로드무비 형식의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화, 여러분이 실제 겪은 일을 쓰는데 장소를 뭐 해가면서 옮겨가면서 있었던 일을 써도 괜찮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픽션으로 여러분들이 창작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주인공 하나를 설정하고 지어내서 쓰면 되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외국을 가고 뭐 이렇게 뭐 크게 안 움직여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학교로 갔다가 학교에서 다시 뭐 학원으로 갔다가 학원에서 뭐 놀이터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활 공간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장소를 옮겨가는데 그렇다고 다 별개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만 장소가 뭐 하는 것들? 옮겨가는 것들. 그리고 그 옮겨간 장소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 흐름은 뭐 되는 거야?
연결된 어떤 그런 방식의 글을 쓰면 되는 거지. 은우야, 다음 주 과제 글쓰기 과제 이해돼? 네. 지우 이해됐어? 지우야? 그러면은 약간 소설처럼 가도 되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를 아예 지어내도 괜찮아. 뭐 또 방탄소년단이 무슨 공연 그 세계 각지 공연 가는 얘기를 네가 하든지 그것도 괜찮아. 그런 모험을 그런 것도 괜찮고 뭐 그런 루트를 따라가면서 벌어질 어떤 그런 일들을 쓰는 어떤 그런 방식. 동아 이해했니? 이해는 했는데 그 모험 진짜 그런 형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모험 같은 즐거운 모험을 해도 괜찮고 꼭 모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아 너 같은 경우에 그냥 너가 어쨌든 벌어지는 예를 들면 학급에서 벌어진 일이 뭐 교무실을 거쳐서 뭐 도서실을 거쳐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좁은 장소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장소가 이동되면서 어떤 사건이 진행되면 되는 거지. 꼭 뭐 이렇게 큰 장거리 아니어도. 수견이 됐니? 수견아? 네. 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무비 형식의 글을 쓴 것들을 갖고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